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그냥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래요. 시험 전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단원의 시작 부분이라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에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기장을 간단하게 다룬 후에 이 뒷페이지서부터 나올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8페이지서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관련된 실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페이지를 넘겨서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전류의 형태에 따라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직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있는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직선 전류의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놨을 때 전선을 감싸주는 방향, 즉 이렇게 감싸주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형성되는 자기장의 크기 자체는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주면 비례상수를 집어넣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약해지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서 페이지 121페이지에는 이제 전류의 형태를 바꾸는 건데요. 원형 전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형 전류에 대한 이야기고, 원형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형 도선을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도선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건데요. 역시 원형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직선 전류에서 사용했던 이 방식, 오른손을 이용하는 오른손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도선을 감싸지는 형태로, 이렇게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다른 지역에서의 자기장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매우 복잡하게 생기지만, 어디서나 대칭을 이루는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중심에서의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례상수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있을 겁니다.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역시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는 형태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역시 페이지 2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솔레노이드라고 불리우는 장치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도선을 감아 놓은 건데요. 이렇게 도선을 감아 놨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역시 각각의 개별 요 부분
이 부분을 하나의 원형 전류로 봐도 되지만 원형 전류로 봐서 원형 전류에 있는 방향 찾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으로 찾아도 되지만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이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줬을 때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솔레노이드 외부에 자기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솔레노이드 안쪽에 자기장이 있는데 외부 자기장의 특징은 이 솔레노이드를 하나의 막대 자석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내부에서 요 부분, 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이 아이가 좀 달라지는데요. 내부 자기장은 장의 경우에는 비례상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체 길이로 전체 가문수를 나눠주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곱해질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봤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들 전체 길이라든가 가문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솔레노이드의 모양이 결정되면 정해지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내부 자기장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는 균일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어디서든지 이것과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페이지 122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활용 예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예들, 예를 들어 전동기,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뇌지도 혹은 자기부상열차 등 이런 장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각각 어떤 장비들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뭐 전동기나 스피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건이니까 상관없지만 이 뇌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 내부의 구조, 그래서 뇌 내부에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이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신경세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약한 자기장을 측정해서 우리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비가 뇌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부상열차는 이제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기준기라고 하는 녀석은 물체를 들어올리는 장치인데요. 이 기준기 중에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하면 철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등
특정한 금속들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철로 이루어진 철제 구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철제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기준기로서 전자석 기준기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 MRI라고 하는 녀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자기공명 영상장치인데요. 뒤쪽에 나올 내용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자석에 대해서 강한 자기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MRI에서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내부 구조, 신체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장치가 MRI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토카막은 핵융합로입니다. 핵융합로. 이 핵융합로 내에서는 조전도체가 아니죠.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고온의 물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높은 온도인 경우에 이제 물체를 어디다 담아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토카막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해서 자기장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공간이니까 이 공간상에다가 고온의 물질을 가둬두는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마치 그릇처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이런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자기장을 만드는 특별한 물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석이라고 불리우는 자성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자석 말고도 자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원자 역시 하나의 자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들이 자석과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가 자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자석이냐라고 하면 요거는 또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복잡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석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도 만약 자석의 방향이 제멋대로라고 하면 그 자석의 힘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물질 역시 원자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원자 자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각각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자석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질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재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뭐 재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자석의 특성이 달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물질이 자기적 성질을 지니게 되고요. 이 자기적 성질을 지니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질은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 자기장에 따라서 자기화가 이루어질 건데요. 이 자화가 이루어질 건데 이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물질을 세 가지 성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반자성의 원인과 상자성의 원인을 직접 이야기해서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했지만 책에서는 그냥 이 자기화되는 것의 성질에 따라서 자기화되는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으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각각은 이제 교과서 페이지 125페이지, 페이지 126페이지, 페이지 126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강자성 물질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화를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 자기장 그 원자 자석들이 재배열을 이루면서 자화가 될 건데요. 이 강자성체의 중요한 특징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에도 이 자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석과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석과 인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된 그 강자성체와 외부 자석이 서로 당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석과 청력을 나타냅니다. 자석을 밀어낸다라는 건데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됐을 때 자석을 당겼다면 얘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강자성체는 자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특성이었지만 반자성과 상자성은 자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지 않는 평소에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 내부 자기장의 합이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성체는 자화되긴 합니다. 자화되긴 하는데 이 자기와의 세기가 엄청 미약해요. 엄청 미약하다 보니 일반적인 자석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매우 강한 자석에 대해서 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되긴 하는데 그 자화되는 정도가 너무 약하고 그러다 보니 매우 강한 자석이 아니고서는 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은 역시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책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페이지 127에서 128까지 이제 자성체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반자성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려고 첨단과학에서는 반자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데 이 자성체 중에서 강자성체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자기 테이프. 여러분은 비디오 테이프 세대가 아니죠? 플로피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이런 것들에 강자성체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배달음식 엄청 시켜 먹고 있죠? 그러면 배달음식에서 전단지 같은 거에다가 붙여놓는 말랑말랑한 자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무자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자화된 강자성체를 고무랑 섞어가지고 자석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걔는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주면 추가적으로 자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액체 자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의 전체 부분은 아니고요.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하는 플래터라고 하는 부분에 강자성체를 실제로는 산화철을 이용하는데요. 산화철을 얇게 발라가지고 정보를 기록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얘는 자화된다라는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이런 장치로 활용되고 있네요. 참고로 액체자석은 요즘에 핫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없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변형시키면 그 변형에 맞춰가지고 액체자석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자석을 다양한 형태로 뭐 의료계라든가 아니면 스피커 이런 부분에다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웬일로 첨단과학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은 페이지 131부터 시작하는 전자기유도입니다. 전자기유도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에 의해 도선 고리라고 쓰고 코일이라고 읽겠습니다. 고리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자기 유도.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급해주는 전압이고요. 전압이 있고 회로가 구성이 되면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 거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존재하겠죠. 이해되시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기전력, 전압이 발생하고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류에 따라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력 선속이 외부 자기장의 변화로서 이렇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 자기장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감소되는 자기장을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형태로 이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관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이 방식을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렌츠의 법칙 자체는 자연계는 선속의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게 법칙이고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선속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렌츠의 법칙을 활용하면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32페이지, 교과서 132페이지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유도전류의 세기라고 썼지만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구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유도 기전력과 자기력 선속 변화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길어서 얘를 사실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 자체는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선속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산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선속 변화가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가문수 n값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많이 가우면 됩니다. 많이 가우면. 자, 두 번째는 이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는 녀석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 자기장은 자석의 세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강한 자석을 이용하면 더 큰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낼 땐 코일과 자석 사이의 상호관계, 상대적인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대 속도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때 자석이 갖는 자석의가 되겠죠? 자석의 상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일에 대한 자석의 상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요 파이 B라고 하는 녀석 얘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력 선속이 큰 게 아니라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황, 가문수가 증가하거나 자석이 세지거나 자석의 상대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자기력 선속 자체에 변화가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같은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력 선속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통과하는 도선거리의 면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선거리의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은 두 개는 별개로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133부터 134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예가 나오는데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은 자기력 선속 변화에 따른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도 기전력. 우리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가 건전지였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건전지 대신에 어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얘들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건전지를 쓰지 않는 케이스들,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 이런 데 활용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력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면 이 기전력이 나타나고 기전력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면 자기력 선속 변화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센서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 뭐 도난 감지기라든가 그리고 공항 검색대 우리 공항 검색대 같은 경우에는 파동 쪽에서 뒤쪽에 있는 파동 쪽에서 뭐 엑스레이를 활용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항 검색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합니다. 단순히 가방 안에 엑스레이로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금속이 있는지 금속 제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역시 유도기전력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건전지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선 충전과 관련된 내용의 이 전자기 유도 방식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페이지가 부족해서 하나 더 쓰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전자기 유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이 발전기를 응용해서 자동차에다가 발전기를 심어 놓으면 우리가 사용했던 기존의 자동차 방식에다가 발전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에너지를 전기의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불리우는 장치는 열기관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즉 엔진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엔진과 모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런 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차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카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가 단점도 있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열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동차의 효율은 엄청 낮았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멈춘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퀴가 움직이다가 정지하겠죠? 그렇게 되면 바퀴가 정지하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버리게 돼요. 에너지를 마찰의 형태로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엄청 심하겠죠. 움직였다 멈췄다 움직였다 멈췄다를 반복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버려지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다시 모터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내연기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연비가 많이 올라갔지만 한 16, 17 정도의 연비만 나와도 매우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 잘 나오면 뭐 32, 35 이렇게까지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아마 다음 주에 등교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